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주신 툴스포럼의 김은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툴스포럼 혹시 아시나요? 예, 저희 툴스포럼 강연할 때도 느끼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와서 강연 들으시는 분들, 앉아 계신 분들이 사실은 다 내공이 상당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왠지 그러실 것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예,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유신과 관련해서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글을 한번 쓰면 좋겠다라고 이강호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과서를 보니까 유신에 관련된 기록들이 사실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내야 될지 사실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혔는데 좌승희 또 교수님께서 제가 전체적인 이렇게 방향성을 잡은 것을 보시고 어렵겠지만 글을 꼭 좀 써봐라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셔가지고 제가 마감 기간을 넘기면서 겨우겨우 쓴 게 아마 여러분들께서 미리 받으셨을 것 같은 글입니다. 그 글은 유신이 민주화 도구마에 많이 이렇게 잠식이 됐고 유신에 대한 학교 교육에 문제가 많다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유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면은 유신이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과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과 맥락을 살펴본 다음에 지금 유신에 대해서 교과서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시대를 피부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해하시고 체득하시고 있는 내용들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복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광우? 예, 맞습니다. 광우병 사태. 미친 소 너나 먹어. 미친 소 너나 먹어. 미국산 소고기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저희 머리에 구멍 안 뚫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2008년도였었는데요. 2008년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저항이 있었고 그때 또 청년들이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저희 툴스포럼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또 툴스포럼 모임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사진에 나오는 친구가 자기 친구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50대는 너무 많이 가셨고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 지금 되는 친구들입니다.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때 광우병 선동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또 이때 그 선동으로 인해서 처음 이렇게 들어섰던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때 선동이 대부분 거짓이었다는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저희 툴스포럼에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툴스포럼에 와서 그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강의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모르더라고요. 2008년도에 광우병 선동, 사실 정말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큼 거세게 있었던
큰 사건이었잖아요. 거짓 선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때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사실이라도 우리가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지 않으면은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저는 유신에 관해서도 박정희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유신의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일들을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대들에게 그 경험들을 정확히 나누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 세력의 극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요, 국민의 대다수는 유신을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그것은 제3차 국민투표, 이게 1972년 11월 21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투표율이 얼마큼 되죠? 앞에 보이시나요? 투표율이 보시면은 거의 한 92% 정도였었고요. 거기서 이게 찬성이 또 92% 정도였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유신에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3년 뒤에 75년도에 제4차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겠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약에 국민투표에서 이게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대통령직을 걸고 내려오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투표에서 약 80%가 투표를 하고 그래서 73%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국민투표가 사실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신이 있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진행된 국민투표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좀 쌓였을 수도 있죠. 유신에 대한 피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신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그리고 이 4차 국민투표가 있고 나서 두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옆에 사진이 있습니다. 월남의 패망이 있었습니다. 월남의 패망이 75년 4월인데요. 4차 국민투표 보시면 이게 75년 2월입니다. 그래서 그 월남이 패망하는 걸 보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유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저항운동은 상당히 큰 동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신의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려면 첫 번째로 북한의 도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보이시나요 혹시? 예? 김일성. 예, 이 사람은 김일성이죠. 그렇죠? 좀 뚱뚱한 사람. 이 사람은 좀 뚱뚱하네요. 제가 사진을 좀 크게 보여드렸었는데 바로 체게바라입니다. 체게바라가 김일성하고 만났어요. 이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1960년입니다. 1960년. 왜 온 줄 아시나요? 북한에 59년도에 쿠바 혁명,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나니까 김일성이 초청을 한 겁니다. 초청을 해서 60년도에 북한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이게 참 가슴 아프지만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6.25 전쟁이 있었는데 6.25 전쟁은 전면전이었어요. 그렇죠? 총력전이었는데 쿠바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은 양상이 약간 달랐습니다.
게릴라전이었어요. 게릴라전. 치고 빠지고 하면서 혁명을 성공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여기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6.25 전면전을 했는데 그때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게릴라전을 도입하면은 우리도 쿠바처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60년대 중반 이후에 게릴라전을 남한을 상대로 무수하게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유신을 전후한 시기에 북한이 사실상 제2의 남친전쟁을 통해서 한국을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저희가 적어놨고요. 이때 60년대 쿠바에서 혁명이 성공하는 걸 보고 소련에서도 각 나라들에서 제3세계에서 진행되는 민족해방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게릴라전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생했던 북한의 도발은 이러한 흐름상에서 맥락 속에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울진 삼척 무장군비 침투 사건 아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좀 가만히 계시고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젊은 청년분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이승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왜 묻냐면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승복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이게 68년도에 울진 삼척 무장군비 침투 사건인데 이때 일가족이 몰살을 당했어요. 몰살을 당했고 이승복 어린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복 사건이 이게 불화다, 거짓말이다, 과장됐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이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막 선동해가지고 학교에 있던 이승만 어린이 동상들 거의 다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 주장 잘못됐다고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승복 사건은 그 사람들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고 동상은 다 폐기됐고 진실이 드러나도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승복 어린이 이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이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교육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이승복 어린이 조작됐다라고 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중국하고 대한민국 관계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었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청샤오라는 그 중국 인민대 교수가 방한을 했는데 이때 중국 비밀 문서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65년도에 2차 한국전쟁을 계획했고 김일성이 중국에 승인을 가지고 있어요. 도와주라. 근데 중국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이때 2013년도에 중국 인민대 교수가 중국에 비밀 해제된 외교문서라는 게 중국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면서 이 외교 자료를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65년도가 그런 해였다는 유신을 전후로 한 시대적 배경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65년이 베트남 파병이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 공백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해보자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남 침략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미국의
미국의 비밀 해제된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 Office of the Historian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이게 미국 외교 사료집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비밀 해제된 기간이 지난 그 비밀 외교 자료들을 여기서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67년도 자료가 있어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김일성이 체게바라가 제안한 노선을 따라서 분쟁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확정적인 첩보가 있다. 미국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67년인데 보시면은 이 빨간 부분 그래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체제정복 전선을 벌이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시면요 이게 코리안 DMZ 컨플릭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60년대 말에 우리 DMZ에서 무력 충돌이 이렇게 많으니까 김일성이 게릴라전을 이용해서 남한을 정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DMZ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 코리안 DMZ 컨플릭트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아예 명명을 하고 있어요. 이때 보면은 사람들 되게 많이 죽었어요. 한국뿐만 한 300명 정도 죽었고 한 600명 정도 그런 있고 미군 북한군도 한 400명 죽고 미군도 한 80명 죽고 사실상 전쟁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전쟁 상황입니다. 이때가 그런 때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북한이 행한 무력 도발이나 간첩 사건들 여기 잘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긁어왔는데요. 50년대 6.25 전쟁 끝나고 나서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첩 사건이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60년대 정도 넘어볼게요. 60년대 딱 넘어오면요. 많아요, 뭐가. 그리고 67년대는 엄청 많습니다. 네, 68년도 이렇게 엄청 많아요. 김신조 사태 아시죠? 김신조 사태 68년도에 있었고요. 68년도가 여러모로 참 중요합니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68 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김신조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푸에블로보 피락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69년도에는 닉슨 독트린이 그러니까 뒤에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69년 7월에는 닉슨 독트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닉슨 독트린이 있고 나서는 북한이 도발을 안 했나? 그게 아닙니다. 70년대 넘어가죠? 계속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74년에는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유경수 여사 피살된 거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시죠? 네.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9종이 있어요. 9개가 있는데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정교 1등에는 모르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있었고 80년대에도 저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침투 사건, 무장관리 이런 것들 있었고 아웅산 묘소 폭발 테러 이때 저희 전부 강대들 많이 죽었죠. 돌아가셨죠. 이런 이야기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90년대도 보면은 이때 무장공비 침투도 있고 아주 꾸준히 이런 일들이 있고 이때가 북한으로서는 그 고난의 행진 시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발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미사일, 또 이렇게 핵무기 이런 도발들, 그리고 영평해전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유신을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사진들을 저희가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이 사진 뭔지 혹시 아시나요?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닉슨 독트린이 뭔지 아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시는데 그 점잖게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 건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뭐냐면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너무 지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이게 베트남전이 길어지니까 미국 안에서 반전 여론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떤 형태로 발을 좀 빼고 싶은데 그 전략으로 키신저라는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베트남전에 출구 전략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에요. 닉슨 독트린이 뭐냐? 이제 베트남 전쟁 같은 전쟁이 아시아에서 일어나면은 미국이 또 참전을 안 하겠다, 지상군 투입 안 하겠다라는 걸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발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이 그러니까 이때 60년대 말로 이렇게 갈수록 이게 베트남전에 대해서 미국도 출혈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전 여론도 상당히 거셌고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베트남, 한국에 있는 그런 미국을 철수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줄 거는 그래도 우리가 핵무기 있잖아요. 핵무기, 핵 우산 우리가 씌워줄게. 근데 지역적인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니네가 알아서 해. 핵무기 안 쓰면 우리가 관여를 안 할게. 지상군이라는 걸. 한국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쟁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미군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미군 입장에서는 이건 1950년대 얘기입니다. 40년대, 50년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쟁하기 싫은데 이승만 대통령한테 엮여가지고 한국 전쟁에 발을 붙이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하고 남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 그리고 소련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했잖아요. 예. 해제를 하고 나서 미국은 사실 빨리 자기 집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이제는 할 일이 다 했어 라고 하면서 49년도에 미국 철수합니다. 미국 철수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너네 가면은 쟤네들 내려온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일본에 대해서도 너네가 속지 않았냐. 일본 되게 친하게 지낸 줄 알았지. 근데 진주만 공격했잖아. 내가 그거 미리 얘기했잖아. 그것처럼 공산주의자들 미국 거 못 돼. 너네들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이 사람들 분명히 쳐들어온다.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셨는데 실제로 49년도에 대북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50년도에 전쟁 난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지금도 양키고고 하면서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서운 분들이에요. 무서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60년대 말 닉슨 독트린 때문에 그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뻔했어요. 닉슨 독트린이 처음 진행할 때 그때는 주한미군 전부 철수하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간단히 선언하죠.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군 7사단하고 2사단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근데 7사단이 어떤 사단이냐면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제일 처음 한국의 인천항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부대예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주된 역할을 한 부대입니다. 7사단 철군했어요. 7사단 철군하고 2사단이 있었는데 2사단이 휴전선 경비를 맡았거든요. 야 우리는 우리 미군이 이거 꼭 다 해야 되냐 하면서 2사단을 후방으로 배치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휴전선 방위를 한국군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졸지 갑자기 간단히 선을 하죠 사실. 그때가 어떤 때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한국을 먹으려고 하는 계획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71년 초입니다. 이게 71년 초고 71년 10월에는 대만도 미국의 아시아에 있는 그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인데 대만이 중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유엔에서 자유주의 대만이 중국을 대표했어요. 중국을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71년 10월에 기청을 해가지고 대만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중국이 들어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대만이 사실상 유엔에서 축출됐습니다. 이게 미국의 승인 없이 가능했겠어요? 아니죠.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중국하고 손 잡는다고, 중공하고 손 잡는다고 하면서 닉슨 독트린으로. 그리고 나서 72년도에 72년 2월에 모 대통령하고 닉슨하고 회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전이 이제 완화됐다. 지금 막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게 냉전 말로는 되게 아름답고 따뜻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아시아의 미국의 우방국가들 입장에서는 간단히 서늘한 이야기예요. 한국, 북한이 게릴라전 계속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빠졌어요. 반이 빠졌습니다. 대만, 미국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유엔에서 지위를 박탈당했어요. 쫓겨났습니다. 유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베트남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도 그 친미 정권들 다 무너졌습니다. 닉슨 독트린 때문에. 75년도에 4월에 그래서 월남이 함락당했어요. 이게 미국도 처음에 이거를 예견했던 건 아니에요. 꼭 나름대로 중국하고 손잡고 하면서 베트남전도 그 무기 많이 주고 하면은 베트남 월남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반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75년도에 무너집니다. 이게 유신을 전후한 구체적인 정황이에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해안이 있으셨어요. 이게 미군이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손잡으면서 사실 이렇게 소련하고 중공을 대립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닉슨 독트린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요, 중공은 소련하고 공산주의 국가 그 형제이긴 하지만 또 그 갈등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이 당시에. 근데 베트남전이 있으니까 중공 입장에서는 베트남 쪽 남부에다가 자기 병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슬쩍 손을 잡아주니까 베트남, 중국 남부에 있던 군대를 시베리아 쪽, 남쪽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쪽에 원래 소련 군들이 사실 쳐내려 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거든요. 중공이 병력을 그쪽으로 배치. 그러니까 소련도 중국 못 믿잖아요. 못 믿으니까 동유럽 쪽에 있던 군대를 시베리아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그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동유럽 지역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냉전을 완화시키고 세력 균형을 동유럽에서 세력 균형을 이끌어낸 긍정적인 조치인 것처럼 설명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대만, 캄보디아 친미 정권들 베트남을 포함해서 월남을 포함해서 정말 간단히 서늘한 조치였던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때 휴전협정을 그래서 미국은 빨리 체결하려고 했어요. 베트남전에서 발표되고. 그런데 아주 위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베트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베트공이 북베트남 군대하고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인데 베트남 전쟁이 그 후반기로 들어간 무렵, 그러니까 미국이 닉슨 독트린 그러니까 선언하고 할 무렵에 미국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면서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됐어요. 야, 베트공은 북베트남하고 관계가 없어. 자생적인 남베트남의 반란 단체야.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이 베트공은 독립적인 존재야. 북베트남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입장을 가지고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체결을 해버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월남의 대통령이었던 키우 대통령은 야, 그거 말도 안 된다. 그 두 사람들, 그 두 조직이 연결된 거 너네 진짜 모르냐? 왜냐하면 미국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전 여론이 크게 일어나니까 그런 주장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진 아시죠? 그 직결체험 그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론이 확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그렇게 무서워요. 무섭대. 박정희 대통령이 72년 10월 달에 주한미국 대사 하이브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때 키신저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키신저 만나고 와서 그 종전선언, 그 평화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그 설명을 딱 들으신 거예요. 야, 베트공이 무슨 독립적인 남베트남의 조직이냐. 이렇게 되면은 이거 북베트남하고 다 연결돼 있는데 월남 망하는 소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막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전 여론이 거세지니까 미국도 그걸 어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게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입니다. 베트공. 여러분들 혹시 그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통일전선 전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레닌이 머리를 쓴 거예요.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힘이 약할 때 쓰는 전략입니다. 위장연대 전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통의 아주 멋있는 목적을 내세웁니다. 어떤 목적이냐? 우리 민족 해방해야 되지 않냐? 야, 일제에서 우리 해방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단일 투쟁 같이 하자! 라고 하면서 깃발을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같이 단일 투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 안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그 안에서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그 공동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협력했던 조직들마저도 제거하는 게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이 통일전선 전술이 그렇게 위험한 전술이에요. 이게 시진핑이 통일전선 전술 지금 아주 세계를 상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요, 시진핑이 통일전선 전술은 공산당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마법의 수단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전술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통일전선 전술로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기획해 보실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인권, 이런 사람들 다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인권, 환경, 사람들 다 동의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에다 내세우고 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게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도 우리가 외세를 대항해서 해방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그 지지 세력들을 모아서 실행한 통일전선 전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아셨나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이것도 앞자리만 띄면은 남민전이죠. 남민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연도가 언제인지 볼까요? 이게
76년입니다. 76년. 월남의 패망이 언제라고 했죠? 75년. 네, 75년. 75년도에 월남이 망한 걸 보고 통일전선 전술이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민족해방전선이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남조선에도 이런 걸 해보자 라고 한 사람들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라는 걸 만듭니다. 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76년도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혁명하려면, 전쟁하려면 군자도 필요하니까 재벌집 털고 강도 상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조직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지금 국회의원하고 계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누구죠? 이 뚱뚱한 아저씨 김일성이죠, 그렇죠? 이 아저씨 여기도 뚱뚱하시네요. 예, 모태부동, 마초동, 그렇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65년도에 체게바라의 게릴라전에 영감을 얻은 김일성이 65년도에 중공에 야 우리 남침할 테니까 도와줘라고 요청합니다. 이거는 65년이 아니라 75년입니다. 10년 있다가, 정확히 10년 있다가 베트남 월남이 망하는 걸 보면서 야 때가 되지 않았냐, 우리 이제 내려가게 해주라 라고 해서 김일성이 중국 가서 모택동 만나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이게 그때 만난 장면 사진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이랬다니까요. 유신이라는 게 있을 때 국제적인 정세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도 이런 거 모릅니다. 왜? 안 가르치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참 다이나믹합니다. 대한민국 건국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도 정말로 다이나믹해요.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그렇게 사실 되게 위험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이게 잘 작동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중국이 비록 시장은 열고 경제 성장을 많이 했는데 중국의 시장이 건강한가요? 아니죠. 중국의 은행은 정부 사업을 진행하는 돈 집어내는 기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뒷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제 친구도 일본 회사 대표로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500억 들고 갔는데 300억이 뒷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비즈니스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겉보기에만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만. 그러니까 시장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 책임 있는 자유, 진실, 이런 가치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요, 자유민주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도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중국은 시장은 오픈하긴 했는데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사상, 모택동주의, 그리고 또 중화사상, 이게 여전히 강력하게 중국 사회,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우리가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키웠구나 라는 것을 미국도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7월에 폼페이오가 닉슨 도서관 앞에서 닉슨 독트린 이거 잘못됐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지금 괴물이 되고 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런 주장이 미국 안에서 사실 조금 꺾였는데 기조는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조. 우리가 지금 사실 이런 세기사적 변환의 시점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유신의 배경과 맥락을 저희가 알려면요, 문화대혁명하고 킬링필드 같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국내에서 유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이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문화대혁명하고 그 킬링필드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닉슨 독트린 진행될 때 문화대혁명이 중국 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때였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때였어요. 이 문화대혁명이 1960년대 중반부터 한 77년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보통 카운터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홍위병들이 인민재판하고 사람 죽이고 광시선에서는 혁명의 진정성을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반동분자들 처형한 다음에 그 사람들 인육 먹고 하던 일들이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신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때예요. 미국은 이런 중국과 닉슨 독트린, 베트남전에서 지쳤다고 해서 이런 중국과 손을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뭐죠? 무섭죠? 이게 뚜엄스랭이라는 데 있는 그 유골들인데, 이게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인데, 킬링필드 아시죠? 킬링필드가 왜 발생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닉슨 독트린하고 연결이 돼요. 아셔야 됩니다. 이게 미군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딱 철군하니까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캄보디아에 롬놀 정권이라는 친미 정권이 있었습니다. 친미 정권이 미국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니까 친미 정권도 하와이로 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트남이 월남이 망할 무렵에 프놈펜시에 공산주의자들이 진입을 합니다.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갑니다. 캄보디아 수도에. 그때 처음에는 롬론 정권은 독재 정권이었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크메르 루즈를 다 환영을 했어요.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75년 4월 17일이거든요. 월남이 패망한 게 4월 30일입니다. 그 비슷한 무렵이에요. 17일 오전에 크메르 루즈가 프놈펜에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을 딱 했더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롬론 정권, 친미 정권, 독재 정권이었어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마자 크메르 루즈가 기괴한 명령을 발동합니다. 프놈펜에 있는 사람들 다 농촌으로 가라. 그러니까 도시 소개령을 내립니다. 이건 프놈펜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시골로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날 오후부터. 왜 그랬냐면은 크메르 루즈 폴포츠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지식인이었습니다. 프랑스 공산당 가입까지 했어요. 근데 농업에 기반한 사회주의 유토피아국가 만들자 라고 하면서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다 숙청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거예요. 그날 시작된 겁니다. 그날부터 도시를 소개해라. 그러니까 도시에 한 사람도 남지 마라. 이러면서 다 지방으로 보내고 우리는 농업에 기반으로 둔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저항하는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숙청한 거예요. 캄보디아인들의 4분의 1, 300만을 죽였습니다. 그 킬드가 그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미군이 베트남에서
발표고 나서 닉슨 독트린 때문에 킬링 필드가 생긴 겁니다. 이 얘기를 안 하세요.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아셔야죠. 닉슨 독트린 뭐 냉전을 종식시키고 화해문들을 시작한 조치라고 늘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월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캄보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 재앙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세요.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평가를 하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71년도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이 있었는데 4월 달에 치러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약진을 했어요. 그래서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개혁까지 무리하게 하고 대선을 치렀는데 결과가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 진행된 총선에서도 여기 좀 선거 결과가 불안불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주화를 절대적인 가치로 두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선거는 선거고 경제 발전은 경제 발전이니까 선거에서 지면 경제 발전 정책도 이렇게 돌리는 게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1차, 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으로 토대를 이제 좀 다져놨습니다. 다져놨는데 그거 다 뒤로 돌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때 대선에서 결과가 불안불안하니까 4년 뒤 대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도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결단을 하신 겁니다. 유신이라는 결단. 대통령이라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번 선거에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치적인 안정,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 유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김대중 후보가 이때 대중경제론이라는 걸 주창했거든요. 이 대중경제론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대중 씨의 대중경제 백문백답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중경제론이 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 대중경제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종속이론에 기반을 둔 경제이론입니다. 종속이론의 대가가 있었어요. 그때 서울대 교수님들 중에 보시는 분이 박현채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대중경제론 이분이 쓰셨습니다. 대신 쓰셨는데 이게 종속이론, 레닌의 종속이론에 기반을 둔 이론이에요. 그래서 레닌이 뭐라고 했냐, 저희 무역하면 잘 살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본적으로 예속된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도 자본가들에게 예속되는데 무역도, 국가 간의 경제도 결국에는 무역하고 이러면 자본적으로 예속돼. 그러니까 종속이론이라는 것, 대중경제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마르크스주의 경제관의 확장된 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 보시면요.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 국제 경제의 한계에 따라 잘 된다.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를 최저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수출에 국가의 존망을 매달겠다는 것은 일대 모험이다. 무슨 얘기예요? 무역하지 말자. 무역 최대한 하면 안 된다. 자급자족 경제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기조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수출 입국의 구상을 면밀히 제공하고 자립경제 달성의 기본 방향을
내포적 공업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된다. 내포적 공업화, 그러니까 자립자족. 수출 많이 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 그냥 우리 그 자본적으로 예속 안 되게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 스스로 만들면 돼. 가 대중 경제론이었던 거예요. 이대로 갔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유신을 했던 거예요. 유신을 하셨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포적 공업화 아주 충실하게 한 국가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예, 북한입니다. 북한.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죠.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후보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되게 많네요. 이게 71년도 대선 때 장충단 유세 사진입니다. 뭐 저는 잘 몰랐는데 이때 뭐 유세 연설이 아주 역사적인 연설이었다. 김대중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연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건설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라의 경제 혜택이 마치 우산살 퍼지듯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퍼져나갈 때 그 경제 건설을 잘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 시대가 선군의 시대라는 것은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울산 공업단지도 없었지만 우리가 선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때는 무명되어 있고 산천지 걸어 다녔지만 국가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울산단지도 없어도 되고 고속도로도 없어도 된다. 대부분만 잘 되면 이런 얘기예요. 이때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젊은 분들? 지금 보면은 아유 이런 한숨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장충단 유세 연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요 지금 요 파트가 쏙 빠져 있습니다. 쏙 빠져 있습니다. 좀 많이 부끄러우셨나봐요. 이게 지금 이게 장충단 유세 연설을 처음으로 우리가 유세 녹음 파일이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공개한 게 이때였어요. 98년도 7월이었어요. 98년도 7월에.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을 지금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갔는데 근데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자료에서는요, 요 부분이 살짝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기사 말씀드렸잖아요. 98년도 7월 3일 이게 MBC 기사거든요. MBC 뉴스데스크 기사인데 이 영상에 보시면요, 요 우산살 얘기가 나와요. 우산살 얘기가. 나라 경제 혜택이 마치 우산살 퍼지듯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퍼져나갈 때 그 경제 건설은 잘 된 거. 우산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걸 사실 발견하신 분이 여기 앞에 계신 이강호 위원님이신데 여러분들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 아시나요? 지워주는 거. 요즘에는요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되면 세상에서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기록들을 주물러요. 좌파 진영에서는 그런 작업들을 전략적으로 진행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북한이 핵 개발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을 하셨다는 예가 있죠? 그렇죠? 북한은 핵 개발할 능력도 없고 자극 없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을 하셨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 원본 소스를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거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하나의 전략이에요. 하나의 전략.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못 지켰다는 예. 그 참고로 이 연설문은 그 이강호 위원님께서 녹취록 파일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오늘 이 발표를 강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이강호 위원님과 자승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등 떠미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게 저도 이게 상당히 모범 작업이라서 그 중간에 멈췄을 텐데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들 있잖아요. 죄다 대부분이 유신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경부고속도로 언제 완공됐는지 아시나요? 예, 앞에 적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유신이 72년도에 있었어요. 고속도로만 딱 깔았으면 경제개발 다 된 거예요? 아니죠. 고속도로 깔 때도 서울대 경영학과인지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죄다 다 반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돌아보시면 상당히 부끄러우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세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건 뭐죠? 예, 포항제철입니다. 포항제철에서 쇳물이 처음으로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젊은 분들? 앞에 적혀 있죠. 73년입니다. 73년. 유신 이후에 쇳물 처음 나와요. 그리고 옆에 자동차 있고, 저 여기 사진을 추가 못했는데 조선산업 있잖아요. 조선. 자동차, 배, 뭘 만들어요? 철로 만들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다 유신 이후에 겨우 자리를 잡은 겁니다. 겨우 자리를 잡은 거예요. 겨우. 이 자동차 여기 앞에 보시면요.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여기 나오는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얘기하면서 정경유착 되게 심각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데 근데 그때 발전 과정들을 보면요. 기업도 사실은 이걸 하기 싫어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현대자동차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고유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자동차 산업, 부품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경제학계에서 일반적인 논의는 뭐냐면은 한국은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무리하지 않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것이 경제학계의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에는 글로벌 오토모빌 컴퍼니, 차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의 하청업체로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유모델 개발 안 하고 70년대, 80년대에 자동차 산업 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요.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청업체예요. 다 하청업체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경제 학자들 말고 경제 관료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유모델 자동차를 꼭 만들어야 된다. 고유모델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근데 누가 만들어 왔어요?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형 유조선 같은 것들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기업들 설득하는 거예요. 기업들 설득하는데 기업들도 만들어 본 적 없잖아요? 정주영 아저씨 지금 돌아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정주영 아저씨도 고유 모델 만들려고 하는데 못 만들겠다 계속 빼셨어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걸 맡아가지고 진행하게 됐던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정경유착 해가지고 뭐 이렇게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배경들을 알면 대한민국은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유신 이후에, 한강의 기적은 유신 이후에야 가능했다는 것,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때 유신 되게 싫어하시던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여기 앞에 계신 아마 이가모 선배님께서도 그때는 뭐 중고등학생이셨을 텐데 뭐 당연히 싫어하셨을 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집안 얘기 꺼내드려서 이것처럼 유신에 대해서 정말 이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증오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김형화 교수라는 분도요, 유신을 증오하면서 도피 유학을 가신 분이에요. 호주. 한국엔 미래가 없다. 민주주의의 이런 억압과 실패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한국의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학 간다. 도피 유학을 간 겁니다. 도피 유학. 근데 유학을 갔는데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유학을 갔는데 이거 뭐 한국의 경제 발전 이거는 그냥 다 이렇게 독재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해외에서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극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사실 이렇게 경제 발전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박정희 경제정책 연구해봐라 라고 하셔서 연구를 하시다가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딱 붙어있는 거구나. 그래서 양날의 선택, 양날의 검거 같다고 해서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얘기할 때는 유신을 과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신을 뗄 수가 없는 하나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은 좌절했던 지난 날을 넘어서 박정희 시대와 화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